퇴직 후 마음이 가장 무너지는 순간은 이것 때문입니다. 60대 후의 일이 이유.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딸아이가 건넨 그 한마디에 나는 30년 직장 생활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퇴 후 3개월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양복을 입었습니다. 갈 곳은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은 그런 나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그게 뭔가요? 나는 편안한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퇴직 후 60대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그 진짜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 때문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은퇴 첫날 그 말 한마디로 무너졌다. 2023년 12월 29일. 나는 32년간 다닌 회사에서 마지막 퇴근을 했습니다. 동료들이 준비해준 작은 송별회에서 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지만 내 가슴 속에는 묘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이제 우리 둘이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일만 남았네요. 아내의 눈빛은 진심으로 기뻐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왜인지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하지? 출근할 곳도 없고 회의에 참석할 일도 없고 보고할 상사도 없는데. 화면 어두워짐.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나는 습관처럼 7시에 일어나 양복을 입었습니다. 넥타이까지 맸습니다. 어디 갈 곳은 없었지만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거실로 나가니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가요? 아니, 그냥. 이제 편하게 집에서 쉬면 되잖아요. 왜 양복을 입어요? 그 순간 내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엇이 되었나? 회사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이제 백수네? 부럽다. 농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백수라는 단어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자리의 상실감이었다. 나는 퇴직금도 받았고 연금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했을까요? 퇴직 2주차 나는 아침마다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고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 먹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다른 어르신들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저렇게 되는 건가? 무서웠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리가 없어서였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명함이 있었습니다. 기업 부장. 그게 내 정체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명함을 건넸고 그들은 나를 부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잠시 정적. 어느 날 옛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오랜만에 식사 한번 하시죠. 반가웠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후배가 슬쩍 물었습니다. 형님,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쉬고 있지. 그렇구나. 후배의 표정에서 묘한 동정이 느껴졌습니다. 대화는 이내 후배의 회사 이야기, 후배의 승진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조언을 구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전에 잘 나갔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쉬세요. 라는 말의 이면. 퇴직 한 달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출근하듯 일어나 근처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읽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에 있으면 가족들 눈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왜 매일 도서관 가세요? 집에서 좀 쉬세요. 아니야, 나는 책 읽는 게 좋아서. 아빠, 딸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쉬라는 게 아니라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딸은 진심으로 걱정해서 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내게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빠, 이제 쓸모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조용히 계세요. 화면 어두워짐.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 혼자 울었습니다. 60이 넘은 남자가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우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아내도 딸도 아들도 모두 나를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편안히 쉬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면 고집 센 노인네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어졌다. 공허와 침묵의 시간. 퇴직 3개월째.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까지 무려 15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보냈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신문을 읽었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유튜브를 봤습니다. 낮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보면 아직 오후 3시였습니다. 세상에, 아직 3시밖에 안 됐네. 시간이 고문처럼 느려졌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난리였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침묵이었습니다. 잠시 정적. 아침에 아내는 운동을 갔습니다. 나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나는 TV를 켰습니다. 그냥 소리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20년, 30년 계속되는 건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 공허함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게. 어느 날 나는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쭉 내려봤습니다. 전화할 사람이 있나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회사 동료 빼고는 친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전화하기엔 애매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나는 이미 은퇴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결국 나는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조용히 소파에 앉아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 통의 전화, 그리고 또 한 번의 무너짐. 여보세요? 혹시 김 부장님 맞으세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 병원입니다. 박 과장님. 그러니까 박영수 씨 아시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알죠. 무슨 일이세요? 박영수 씨께서 어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품 정리하다가 부장님 연락처가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화면 정지.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박 과장. 아니, 영수. 나랑 같은 해에 입사해서 30년을 함께 일한 친구였습니다. 나보다 2년 먼저 퇴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더라? 6개월 전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뭐, 쉬고 있지. 너는? 저도 그냥저냥요. 근데 시간은 잘 가네요.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영정사진 속 영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큰 공허가 있었는지를. 조문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람들 몇 명, 가족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장례식에 오는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드니 갑자기 무서웠습니다. 내 장례식도 이럴까? 내가 죽으면 누가 와줄까? 잠시 정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의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삶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내 정체성이었는데 회사가 사라지니 나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루의 목적도 내 존재의 이유도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그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일으킨 한 문장.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여보, 당신은 아직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아내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회사에 다녀서 가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처음엔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 말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거기서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연히 작은 카페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책의 한 문장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로 결정된다. 나는 평생 무엇을 하느냐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높은 직급, 그게 나를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내 가치는 직함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었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동네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잘 모르는 분들께 이메일 쓰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진심으로 놀아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날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하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공허함도 상실감도 나만 겪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결론 마이너스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를 지켜라.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은퇴 후 마음이 무너지는 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다만 아무도 그걸 크게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년간 배운 것,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정체성을 직업에 묶지 마세요. 당신은 전 회사 부장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친구이고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매일 무언가를 하세요. 봉사활동이어도 좋고 취미생활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오늘 무언가를 했다는 작은 성취감입니다. 그게 당신을 살게 만듭니다. 셋째,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가족에게든 친구에게든 누구에게라도. 꾹꾹 눌러 담으면 당신만 무너집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전히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 2막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순간이 가장 힘드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을 이겨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좋은 위로와 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영상 종료.